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중순이네요. 올해 일요일이 7번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가 좀 정신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왜 꺾어진다는 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곧 50이 되는데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설마요. 하늘의 뜻을 알진 모르겠지만 왠지 그 꺾어진다는 거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꺾어진다고 하시니까 저는 내년은 아니군요. 어쨌든 저도 마흔이 멀지 않아서 내후년인데. 네. 마흔이 뭐죠? 불혹? 그렇죠. 근데 저는 나이를 그렇게 의식하거나 감각하게 될 때가 드물더라고요. 또 요즘에 왜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제 주변에는 나이를 서로 묻거나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저도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똑같이 저는 그냥 비슷하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별로 제가 그렇게 나이를 들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다가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만나잖아요. 명함을 보면요. 자기 이니셜 같은 거 뒤에다가 출생 연도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 거 볼 때 깜짝 놀라요. 왜냐면, 처음 듣는 경우인데? 아니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박알라딘이면 박알라딘 영문으로 쓰고 뒤에다가 저 같은 경우 81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이디 만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할 때는 사실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명함을 받았는데 이제 91, 92, 막 93 이렇게 써 있을 때 당황하죠. 이제 내가 90년대생 분들과 사회에서 만나서 일을 함께 하게 되었구나. 10살 이렇게 뭐 띠동갑 이런 분들하고 더욱 경계하게 되죠. 근데 저는 꼰대가 되지 않기.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30이나 40대는 되게 뭐랄까 꺾어진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에서 나는 이제 30이야. 막 30 즈음에 막 노래를 막 떠올리고 40이 되면 뭔가를 막 뒤돌아봐야 돼. 쓸쓸함에 대하여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옛날에 30과 40과 좀 다른 점이랄까요? 네. 저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몸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네. 아니 어떤 얘기를 하나? 우리는 거의 아픔이 주제가 많거든요. 병, 치레,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러면서 나이라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회생활로 먹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먹는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뭐 그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래퍼들이 가령 이렇게 곡 같은 거 낼 때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 밤새면 나는 반 죽어.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느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를 제가 좀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이 동네는 대표가 다 30 이전에요. 아 그래요? 네, 90년생 이런 게 아니고요. 다 30살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어떤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대표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사람도 되게 진중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해서 나는 또 이제 한없이 좀 어려 보이고 싶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올해 저의 좀 특이한 경험. 황주부님은 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특별한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나 없죠. 없어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건 그냥 일상적으로 마음을 먹고 돈이 되면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 뭐 운동을 시작해 본다거나 악기를 배워 본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30, 40대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글쎄요. 별로 그런 계획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근데 뭔가 어쨌든 네. 시도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뭔가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바깥에서 찾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어떤 것, 운동이든 뭐든 다 바깥에 있는 자극을 거잖아요. 주는 건 나에게. 예. 근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내 안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찾아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유독 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와이프하고 약속을 한 게 뭐. 유튜브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뭐 하지?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씩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왠지 그 친구가 뭘 할지도 지금 제가 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좀 봤던 책들을 짧게 소개하는 아마 그런 걸 하나 해보지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할 거는 뭘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간 뭐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유튜브 방송 뭐 약간 이런 거 서로 찾아보면서 야 이거 어때 막 이렇게 약간 의견 나누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저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은 회사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내년 매출 목표는 이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한가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보통 그런 걸 본인이 계산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매출을 이렇게 쪼는 회사는 아닌데 그런 만큼 이제 당사자가 뭐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막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좋은 회사네요. 좋은 건가요? 네. 이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보고를 올려야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 참 묘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면 비굴해지고 되게 구차해지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뭐 약간 이렇게 이게 더 저는 심정적으로는 쉬운 그렇습니다. 황주부님께서는 그런 목표 같은 걸 어떻게 세우십니까?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게 예전엔 제가 너무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연말 연초에 항상 세레모니를 하고 뭔가 뭘 적고. 근데 올해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말 50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목표를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리고 그런 걸 듣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어쨌든 하던 일은 계속 할 것이고 뭐 책도 계속 읽을 것이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있네요. 제가 이번에 오늘 주제가 어워드잖아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그 어워드에 딴 제한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제한이 2018년 올해 출간된 것일 것.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제가 올해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책 중에 그렇죠. 신간 중에 읽은 책이 별로 없었다. 그렇죠. 신간 중에 읽은 책은 여기서 다 얘기를 했고 제가 특별히 뭔가 신간이나 남들이 많이 읽은 책 이런 걸 찾아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출간된 책을 조금은 읽어야겠다.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그렇죠. 하나 다른 세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읽는 책 그런 것들을 따라 읽는 것도 재미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읽을까? 그러니까 내가 꼭 거기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사회랑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저희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K마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난번 그 우주편 별 우리 책을 베고 별을 보는 밤 책 내용에 대해서 깊게 토론한다기보다는 여러 책들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방식이어서 좋았다고 하시고 히치하이커 학생 때 도서관에서 5권 분할본으로 있던 책 탐독하고 팬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책 빼먹었네.
다치바나 다카시의 우주로부터의 기환이 생각난다고. 이 다치바나 다카시는 다 취재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이제 우주에 실제로 갔던 비행사들 이런 사람들 취재해서 썼던 책인데 우주에 관련된 재미난 책이죠. 올해 책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유시민 씨의 역사가 화제가 많이 되긴 했죠. 전 이전에 유시민 씨가 쓰신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가 교양서로 충분했기에 굳이 또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해서 관심이 덜했는데 말이죠. 유명세만큼 비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역사는 뭐 올해 거의 모든 서점에서는 올해의 책이 될 것이고 네. 언론사에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론사에서 또 이런 책은 평가가 절하되기 십상이라서 그렇죠. 선정을 덜하죠. 그리고 남들이 다 뽑는 책을 또 안 뽑아주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막 그 온라인 서점들에서 올해 책 투표가 시작됐어요. 이 투표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어떨 때는 아무나 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또 어떨 때는 이제 회원만 할 수 있게 하고 뭐 표를 이제 주는 방식도 뭐 몇 개 분야에 걸쳐서 뭐 최소 5건 이상의 책에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소설만 여러 개 다 줘버리면 소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점수가 그렇죠. 높아지잖아요. 또 어떤 서점에서는 본인이 산 책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게 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올해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책이라면 사서 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인기 투표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대신에 이게 장단이 있는데 장점은 그런 게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많이 팔린 책이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투표권이 일단 제일 많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방식이 매년 달라져서 조금 더 의미와 재미, 독자들의 실제적인 반응 이런 걸 다 받아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최근에 좀 재미난 기사가 있었어요. 교수신문에서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 꼭 올해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다시 읽고 싶은 책, 뭐 이런 추천하는 책 이런 걸 설문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냥 좀 물론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 여기에 많이 올라왔던 책이 뭐 논어, 목민심서, 뭐 조금 가까운 책으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로마인 이야기. 제일 가까운 책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걸 보고서는 이게 지금 바가라디님은 너무 점잖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착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이건 교수신문이라는 데서 나왔다 보기에는 이게 개판이지. 이게 심지어 3년 내에 나왔던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렇지.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는 지금 책이 수십 권이 있는데 없어. 없고 아니 데미안이 뭐야? 로마인 이야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책을 읽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는 책, 옛날 읽었던 책. 그러면 이거를 뭐 한 3년에 한 번씩 하든가. 왜 이거 2018년에 이거 추천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고요. 더 황당한 건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시 읽고 싶은 책도 33선을 뽑아놨어요. 궁금한데. 1위가 성경. 이런 거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읽으시라고. 성경이 스테디셀러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관중의 삼국지. 진짜 이 교수들이 몇 살인지를 알 수 있는 약간 이런. 그리고 또 황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 대망은 사실 저희 세대도 잘 안 읽었던 책이거든요. 저희 윗세대들이 좀 많이 봤던 책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진명 씨의 고구려. 진짜? 네. 이 책을 좋아할 수는 있죠. 좋아할 수는 있는데 뭔가 이 교수들이 다시 읽고 싶은 책이라는 타이틀에는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 목록을 볼 때 그 몇몇 감정들이 드는 거야. 하나는 정말 진솔하게 답변들을 하셨다.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저는 뭐 이 냉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교수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 이걸 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정말 사회 변화라든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 이런 것에 정말 일절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 거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네.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어떤 그 교수심이랑 매체에 실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교수로서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절실한 이야기들, 지금 당장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 이런 목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잖아요. 네. 이런 걸 너무 그냥 무심하게 지나친다라는 생각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 11위 보면요. 조선왕조실록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지은이 사관.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만화로도 나왔잖아요. 요즘 저 재밌게 봤고 사료적 가치도 좋고 그러니까 접근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솔직히 누가 봐요. 이거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성의 없다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같은 11위에 책은담이 있어요. 책은담은 정말 저도 안 봤던 이거 초등학교 때 제가 볼 시기를 놓쳐서 못 봤던 그런 책인데 이거 지금 다시 읽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상아탑이 너무 그 안주하기 쉬운 공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왜 우리가 매년 교수신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의 고사성. 네, 그렇죠.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지금의 현실을 그야말로 지식인이라는 눈을 통해서 적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그게 딱 이미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처음에는 약간 이게 실화야?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통계가 연간 독서량 통계가 또 나왔어요. 교수들의? 네, 학생이 연간 28.6권 읽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8.3권, 교수는 44.4권 읽는데요. 도대체 무슨 책을 보는 거야? 44권을 읽는데 이런 거 읽는 거예요 지금. 전공서적은 빼셨겠죠. 거의 전공서적은 읽는데. 아무튼 뭐 방송을 듣고 계신 교수분들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교수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나 어쨌든 공부하는 역할 아닙니까 사회에서. 네. 좀 화이팅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아까 이제 저 바가라디님이랑 이거 주제로 얘기 잠깐 했었을 때, 제가 교수신문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2006년에 나왔던 그 고전 번역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뭐 이런. 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저희 팟캐스트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회에 있는 고전들의 여러 가지 판본들을 비교하고 어떤 책을 왜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비교적 명징하게 이제 제시했던 굉장히 좋은 기획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전혀 성장은커녕 약간 퇴보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어쨌든 조사가 아니었나. 저희가 책사이다에서 이런 식의 쓴소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방송 볼 때도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뭐 요즘 알쓸신잡 이 방송도 화제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업데이트 되지 않은 본인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물론 그 책은 좋은 책이죠. 뭐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이제 이야기로 풀어진 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도 그런 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읽으시면서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권해주시면 훨씬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번 그 기사도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개인에 대한 폄훼는 아니니까요. 네, 너무 고깝게 들어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죠. 책사이다 어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톡 시간에서는요. 책사이다 어워드로 나눠볼 텐데요. 저희는 한 달 빨리 진행하죠. 네. 네, 뭐 내용적으로 승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한 발 앞서서 먼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 매년 그 수상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물론 올해 책이란 건 같지만 네. 이번에는 각자가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 한 권씩 꼽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올해 문제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을 하나 꼽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펼쳐볼 텐데 올해의 책부터 얘기해보는 게 좋겠죠? 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이거 한 달 먼저 추천을 하지만 이 책은 올해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책입니다. 네. 김원영 작가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그렇죠. 이 작년에 올해의 책을 휩쓸었던 책이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라면 분명히 반갑게 읽으실 책이고요. 우리 사회 시선이나 관심이 이제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출간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영 작가는요. 골형성 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15살 때까지는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을 하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이 있죠. 네. 역경과 이제 고난을 뚫고 성공한 어떤 모델로서의 장애인의 모습. 이 얘기를 사실 하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죠, 본인에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회라는 게 생기죠. 발언을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걸 칭송하는 듯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소외되는 많은 장애인들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네. 제가 연기를 되게 무대를 좁은 무대에서 둘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사실 서문에서부터 사람들을 확 끌어들여요. 그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요. 근데 부모가 그 산부인과 의사를 예를 들면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을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아서 따옴표 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우리가 지금 이 소송 얘기를 들으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잖아요. 이게 반대쪽에서 이제 변론인데 그렇죠. 그런 실격당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선 사례는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지나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을 보면 계속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제가 어떤 분의 백자평을 찾아봤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올해 본 책 중에 가장 나를 자극한 책이다. 반성했다는 말조차 안일하게 느껴져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이분 표현대로 나한테 여러 감정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온당하지 못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읽으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읽게 됐어요, 사실은. 이 김원영 작가가 전작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야하게 그려냈어요. 전작의 제목이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야한 장애인, 뜨거운 인간이 되고자 한다. 내 피는 지금 이 순간도 찬란한 태양 아래서 세상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세상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고 부추긴다.
절대로 싸가지 없이 굴지 못했던 미약한 존재들, 세상에서 영원히 찾아주지 않을까봐 자신을 숨겨야 했던 존재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조차 쉽게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 감히 섹시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쿨하기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존재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획득한 자만이 야한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야한 장애인이 되려는 자만이 그 권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 저는 이 전작이 2010년쯤에 나왔는데 그때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그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떤 그런 권리 투쟁에 대한 상황 말고 그 삶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이제 표현한 글이잖아요. 네.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린 딱 장애인이라고 하면 늘상 어떤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따옴표를 친다면 오해를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어떤 그 불합리함, 불공평함, 처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서 최소한 이해하고 그런 사태가 있을 때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었던 건강한 시민의 어떤 기준이었다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욕망과 고민과 상황과 이분도 계속 고민하는 거 자기도 자기 다리를 볼 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했으면 좋았을 걸 혹은 지금도 안 되는 무언가.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성공한 장애인이라면 이제 그걸 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 이겨내가지고 올라선 이런 사람처럼 이제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장애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 이런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들로 막 몰아치는데 깊게 읽게 되면서도 되게 뜨거워지는 책이었다고 할까요? 보통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나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가 머리를 써서 따라가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장면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오가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책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골라왔습니다. 저도 제 참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움, 권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를. 근데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있나?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 뭐 각자 다 아름다울 수 있어. 세상에서 정해진 뾰족한 코, 뭐 계란형만 아름다운 게 아니야라고 우리가 너무 흔히 얘기하고 너무 흔히 위로하지만 실제 내 마음에 대고 속삭이며 물어봤을 때 아름다워? 라는 질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건 단순히 장애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머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나 우리가 가족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의 척도들과 좋고 나쁨의 척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거를 그냥 개별성으로 그래서 그의 정체성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서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던가. 이제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그런 너무나 막 당혹스러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정리할 수는 없지만 많이 곱씹고 많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뜻하지 않게 20대 후반 때부터 이제 몇 번 장애인들에 대한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되게 큰 농학교와 선의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소개했던 뭐 어빙 고프먼의 자연출의 사회학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쿨한 역할, 그러니까 장애를 초월한 역할들을 연기하도록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뭔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건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일반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 바로 이제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비장애인이다, 일반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지체장애 1급이었는데 되게 힘들게 막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되게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건데 이게 나의 반성이라기보다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초현실적으로 어찌 할 줄 모르는 약간 그런 경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생각이 나아가지 못함.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비장애인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장애를 자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건 비장애인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라. 우리 노력을 하고 있다. 약간 저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짠해져 왔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딱 봐서 되게 딱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해 하는 거. 안 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돼 하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면 지위, 뭐 포지션이면 포지션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자위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한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얘기를 따로 불러서 하곤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거들을 좀 되새길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는 좋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올해의 책 저는 김원영 작가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골라왔고요. 이어서 황주보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감옥의 몽상이라는 현민 작가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이렇게 고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책을 고르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 뉴스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서 할까 말까 고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택할까 말까를 사실 고민하던 차에 그래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이 책은 현민이라는 분이 2010년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476일간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당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감옥 이러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영복 선생님이라든가 왜 이렇게 레전드로 남아 있는 김대중,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그게 수용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시대와 고민이 다른 만큼 그 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또 본인이 구성하고 그 쓰고자 했던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르포처럼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교도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나 이런 공간에서 되게 극적으로만 묘사됐던 그런 공간이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세계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군상인데 저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삶의 폭이 좁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소에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되게 뭐랄까 날것의 사람들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랄까 되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뒤편에 작가가 이제 그 안에서 쓴 글들, 그래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본인이 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는가를 읽고 나서는 앞에 내용들이 조금 또 새로 읽혔던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는가, 왜 군대가 아니라 감옥을 택했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자기가 멋지게 글을 쓰려고 뭔가 병역 거부를 하려면 그 의견서를 쓰잖아요.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명문의 글들이 우리에게도 떠다니는 글들이 있어요. 오태양의 글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읽어보니까 다들 막 성찰과 막 이게 막 너무너무 막 스토리가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너무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지만 나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이유를 나한테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나는 20대부터 막연히 군대에 가기 싫었다. 군대가 무서웠고 생각만으로 몸과 생활이 얼어붙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깊이와 거부 사이의 아슬아슬함 그 안에서 어쩌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그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의 선택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되지 못한 나의 고민과 생각을 내어놓는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뭔가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결정 뒤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난 의미를 네가 가진 일이야. 혹은 그 안에서 고난만큼 엄청난 배움과 성장이 있을 거야. 근데 저자도 그 강박에 시달려요. 처음에는 뭔가 내가 낯선 환경에 들어와서 막 적응을 할 때는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위치를 잡고 되새기는데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너무 더덥게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너무 거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거보다는 내 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리 현상의 소리를 어떻게 감출 것인가나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전혀 다른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민과 삶에 집중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라고 막 되뇌어요. 그리고 과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느끼는 자기 몸에 대한 것, 남성성에 대한 것, 한국 사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는데 그 분석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굉장히 먼 데서 뭔가를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분석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자아의 너무 밑바닥 깊숙한 곳으로 가서 내가 막 그렇게 만나게 되는 무슨 정신 분석한 학적 분석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대상들은 딱 이만큼의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마주치지만 이거를 어찌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 어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쥐고 때로는 판타지와 때로는 굉장히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의 분석이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의 이야기들이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의 이야기네라고 이렇게 보여졌다가 나중에는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또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나를 돌아본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 정체를 고민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네. 나왔을 때 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분인가? 왜냐하면 이 현민 작가가 이런 공부 모임 이런 곳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이름이 같고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요. 양준혁 병역거부라든지 또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거. 근데 신문 일간지에 나온 그런 인터뷰 사진을 보니까 마침 그분이 맞더라고요. 일단 반가운 느낌이 한쪽에 있었고 비슷한 이제 시기를 같진 않겠지만 어떤 비슷한 공간에서 겹쳤다라는 거는 뭐 그런 겹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분의 관찰을 저 역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관찰자로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감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저는 늘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감옥이 갖는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끊긴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리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르신들이 감방에 들어가면 어르신 대접을 받죠. 그 안에서도 뭐 다른 죄수들이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분은 그냥 아주 거칠게 하면 새님이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겪을 이 당황스러움들이 너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달라지죠.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게 금지돼 있고 약간의 것들만 허락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네. 상황.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갇혀진 몸 그리고 그 몸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규정한 대로 몸이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관찰들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런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경험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사상범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다 파편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다른 게 예전에는 그 사람들 자체가 일군의 무리이자 그 자체가 어떤 그 동세대가 겪는 경험치 하나였던 그렇죠. 것인데 지금은 그냥 이분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들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와서 이분이 이제 이걸 돌아보면서 글을 쓴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냥 감옥이라고 하면 그때 시절을 완전히 잊고 싶거나 아니면 훈장처럼 그렇죠. 그런 무용담처럼 이제 얘기되거나 이런 건데 이분은 이렇게 제목에서도 몽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본인도 이제 아직 완전히 다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붙들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네.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네. 받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저도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분이 이제 깜빵 생활에 적응한다고 하죠. 네. 근데 적응하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방은 몰랐는데 24시간 동안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방식 너무 높게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가릴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나한테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 뭐 형량이나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럴 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면 감옥에서 여러 가지 통과를 해 뭐 간을 본다든가 그 안에서 그리고 빵제비와 예를 들어 옆에 수발이라고 하는 이런 수발을 드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지금은 구성 요소죠. 감옥에. 이젠 더 이상 아니겠지만. 정해진 사람들이 1년에 정해진 숫자대로 감옥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야생의 인간과 비슷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다 훨씬 더 사회와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감옥의 이런 권력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제되는 어쩔 수 없는 개인 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손에 잡히는 것처럼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노역수에 대한 거예요. 저에게 노역수란 어떤 거였냐면 왜 황제 노역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네. 뭐 하루 일당이 뭐 5,300만 원이래 막 이래서 어머 진짜? 이런 걸로만 저는 사실 노역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노역수가 어떤 존재냐면 전과 수십범이에요. 우리는 전과 수십범 그러면 공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전과 수십범이야.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십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재판 체계를 생각해 보면 수십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수십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범이죠, 자범. 그렇죠. 내가 추워. 오늘 깜빵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 유리창을 깨는 사람들이 전과 수십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벌금형을 받지만 돈을 내지를 않고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감방에 들어와도 노역형의 뭐라 그러죠? 그 징역에 그 역형에 처해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소속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기보다 존재가 금지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는 약간 유사 군대 체험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 더더구나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으니까 군대가 나의 고민에 들어올 영역이 거의 정말 1도 없었던 거예요. 개인의 경험으로. 그런데 이게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병역 거부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사 군대와 같은 곳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이렇게 딱 느낌이 들고 제가 마치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현민 작가의 감옥의 몽상. 아, 이러고 나니까 김리끼님이 늘 어떤 히든 카드를 늘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올해의 책이라고 할 때 그 할 법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는 책들. 그렇죠. 이런 것이었는데 김리끼님 어떤 책일지 네. 너무 궁금하고 저도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고른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10월 30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책이 막 나와가지고 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앞부분 못했어요. 3분의 1. 저는 이제 이 책이 워낙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작이었고 이 책은 사실 이제 그걸 몰랐다면 제가 절대 집지 않았을 유형의 책입니다. 저는 띠지의 면적이 책 절반을 넘어가는 책은 집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책은 양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케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얄팍한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집지 않는데 워낙 이 저자가 사고를 친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언급하는데 띠지 절반이 넘어갔더라고요. 어쨌든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올해 책으로 소개를 하거라 뭐 약간 이런 하늘의 계시가 있었는지 제가 책을 선정하기 하루 전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올해 책. 어떤 맥락에서 골라오셨을지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아직 책을 안 읽어봤지만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일종의 이제 약간 극우 혹은 이제 극보수의 발언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북미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지식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 네.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조합도 너무 일단 기괴한데 이걸 이제 올해의 책을 추천하신 이유들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최근 3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탑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눈 땡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한국에 번역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말하는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런 거는 정말 어떤 한국의 지식인도 도달하지 못했던 유례가 경제고,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최적화형 지식인이에요. 말 너무 잘하고요. 그 외모도 되게 수려하고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콘텐츠가 그러면 좀 부실하냐 좀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은 사실 자기계발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생에서 꼭 이 저자가 지켰으면 하는 12가지를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어떤 책 속에 숨어있는 저자의 아이디어나 철학 같은 것들을 길게 들였을 때 사회에 굉장히 심원한 곳을 타격하는 그런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제 올해 책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첫 번째가 가슴을 피고 어깨를 어쩌고 저쩌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당당해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구성은 저는 글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읽기를 권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고 이 사람의 특기는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엮어서 마치 말하듯이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특출납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 몇 개 이제 뭐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말고 뭐 방을 치워라 뭐 이런 거 내용을 보면 별거 없는 팩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 장을 굉장히 수려하게 끌어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1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장에서 이제 그 가슴을 펴고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와 그리고 심리 상태가 그리고 몸의 상태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얘기를 꺼내는데 바닥까지는 바닥에 살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재가 주기적으로 이 갑옷을 벗습니다. 갑옷을 벗어야 몸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갑옷을 벗기 때문에 바닷가재에게 가장 지상 과제는 안전한 피신처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만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한 피신처가 근데 많지 않을 거잖아요. 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닷가재들 사이에. 그래서 막 집게발로 막 서로 막 머리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정해지는데,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싸움을 한 바닷가재들의 그 호르몬 수치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승리한 가재는 이게 굉장히 증가한대요. 그리고 패배한 가재한테는 이 기랑 관계에 있는 다른 호르몬이 증가하고 네. 세로토닌은 굉장히 낮아진대요. 근데 이 패배한 바닷가재는 마치 멘붕당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멍하게 있다가 막 잡혀먹고. 근데 이제 승리한 가재는 더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승자 독식인 거죠. 승자 승, 패자 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조던 피터슨의 유튜브 클립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자연 상태에서 누군가는 승자승해서 승승장구하고 누군가는 패자패해서 어떤 계급의 밑바닥으로 가는 이 계급 수직 계급화가 자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바닷가재의 세계에서는 진화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재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들의 계급화가 진화 과정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마치 본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인 사실은 지적이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참팟 애청자들은 아마 대부분 빨갱이실 텐데 빨갱이의 특징은 평등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평등하다. 계급을 타파해야 돼. 이건데 이 사람은 지금 계급은 이미 너무 우리의 진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지게 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바가라디님이 잠깐 소개하셨다시피 북미 약간 일베들의 우상인데 북미에는 무슨 이제 일베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의 우상인데 최근에 이제 뭐 미투 운동 터지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남녀 평등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주장 중에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임상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하는 그런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남녀 평등이 구현된 국가들, 이를테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가보면 남녀의 차이가, 성향 차이가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항상 어느 사회나 여자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보다 많다. 남자 엔지니어는 여자 엔지니어보다 많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남성과 여성과의 그런 기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우익 성향의 사람들은 이거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차이는 당연히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에 가까워요. 남자와 여자는 많은 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은 격차가 있기도 하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빨갱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 사이에 성차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팩트를 쥐고 이렇게 좌파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좌파들의 관절을 때립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쭉 논리를 펴가다가 어느 부분은 뭔가 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런 당위성으로 대체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남녀 차이는 없다. 왜 없어요? 모든 심리학의 그걸 보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관념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좋아하는 뭐가 팩트냐 이게 팩트다. 이제 약간 일베 화법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적극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면은 궁금해져요. 어떤 거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본인은 이제 그걸 사실이라고 할 테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현상이나 상황들을 입증해낸 거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저술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가치지향이라는 게 이제 네. 뭔가가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이고 뭐 들어봄직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을 전 미국 상황을 사실 전혀 몰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상황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소비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게 그야말로 특정한 부분만 가져와서 이제 원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욕망들이 이제 맞닿는 지점들이 탁 스파크가 나는 게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 궁금해요. 예, 이 책이 궁금한 이유는 저는 책보다도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책은 이제 나온 거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얘기들이 가닿고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소비되고 있는 부분하고 얼마나 맞닿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실제로 네.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초청 강연을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우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랑 분명히 이제 강연 같은 걸 보면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하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인 거죠. 오케이. 예, 그런 길인 거고 저는 그 지점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좀 허영심 가득한 독자들이 또 좋아하는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예, 어떤 아저씨가 있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거의 이제 호적수가 없는 상태로 한 10년 가까이 지내왔어요. 이 농객이 좌파 농객이. 근데 이제 최근에 2018년 2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디펜던트지였는데 거기다 기고를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 현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좌파를 까요. 좌파 니네가 그냥 생각 없이 논리를 막 갖다 쓰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별한간 조던 피터슨이 네임드가 됩니다. 오, 네. 같은 레벨이 된 거네요. 그렇죠. 서로 막 설전도 나누고 지잭은 이 사람 대상으로 글을 2편인가 더 썼어요. 그래서 현피 뜨자. 여기 현피는 이제 만나자의 즐거운 표현이고요. 네. 10월 달에 현피를 뜨자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태고 그런 거를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고전적인 좌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잭의 지적대로 네. 니네가 너무 세상을 쉽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미싱 링크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감성적인 아니면 뭐 대의라고 예, 대의라던가 이걸로 그냥 적당히 뭉치고 넘어가니까 지금 이런 데를 타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람의 강연이나 이제 스피치 같은 걸 보면 어떤 기분을 받냐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서구의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왜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논거를 드냐면 사실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이 레벨이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인간의 뭐 소중한 이게 아니라 국가와 본인 시민으로서의 본인을 동등하게 등치하는 거기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배울 점이 많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 막 이렇게 구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은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자식한테 뭐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책이 없어가지고 그 구절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부모는 부모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들 완벽한 부모 혹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서 그 책임을 방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감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보수주의자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받은 보수주의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되게. 네, 지금 올해 책 3권을 일단 일별해봤는데 저는 김원영 작가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황주부님은 현민 작가의 감옥의 몽상,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렇게 3권의 책을 저희가 올해의 책을 꼽아봤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이후에 뭐 다른 언론사나 또 많은 이제 명사들도 올해의 책을 꼽을 텐데 어떤 책들을 얼마나 이제 겹쳐서 뽑아주실지.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초기에 많이 구매해서 책을 지금 읽고 계신 상황일 텐데 이후에 그분들의 이제 반응, 그렇죠. 그리고 또 조던 피터슨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 이제 뭐 좌파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지식인들, 왜냐하면 이분 또 그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렇죠.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강의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 책은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잘 되고 있고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 책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질지 어떨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게 열광하고 있고 지지하고 또는 평가해주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거의 아직은 얘기가 전혀 없어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반응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보면 비판할 어떤 상황 자체도 상대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예 무관심의 이제 전략을 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주타방은 막시즘이에요. 사실 사회주의자들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고 거기 플러스 이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 올바름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압박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아, 불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뭐 정치적 올바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태까지 까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고 우연히 이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뭐 어떤 여성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담에서 이제 완전히 굉장히 격파하는 장면들이 무능력 남성들의 이 환심을 사면서 나 그려지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막 핵사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이제 이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도 저는 텍스트로서 일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라는 인물 자체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할 때는 조던 피터슨의 동영상을 먼저 보면 이 책이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약간 오히려 이건 너무 뭐랄까요? 더 강한 걸 기대했는데 자기개발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개발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사이다 그 저희 댓글 창에 제가 생각하는 조던 피터슨의 그 좀 좋은 영상 갈등을 만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꼭 올려주세요. 올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올해 책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올해 문제작 또 살펴볼 텐데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 참여연대 그래!